상세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지난 26일 WHO는 뜬금없이 이제는 중국보다 중국 외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더 많이 발병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합니다. 27일에는 중국 감염병 권위자로 불리는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지만 꼭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죠. 학계의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유행병학 수석 과학자, 또 베이징대의 공공위생학원 부원장 등이 아직 바이러스의 발원지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혹은 처음 발견된 환자가 꼭 최초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나섭니다. 중국의 첫 감염자는 우한 수산시장에 간 적이 없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황구시보는 지난달 24일 공안이 신천지 신도들을 강제 출국시켰다며 우한의 코로나19 발병과 한국의 신천지를 연결하는 듯한 기사를 냈습니다. 우한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 200여 명이 지난해 12월까지 우한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처음 보도한 것도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였죠. 중국 언론은 미국의 독감을 우한발 코로나19와 연계시키기도 하는데 이 독감은 시즈널, 이른바 계절마다 돌아오는 인플루엔자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몇만 명의 사상자를 내곤 하는 질병으로 현재 에피데믹을 넘어 팬데믹으로 번지는 감염병인 코로나19와는 다른 종류죠. 중국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이 나서지 않습니다. 정부와 연계된 언론, 학계, 전문가들이 나서서 인터뷰를 통해 여론을 만들어가죠. 떠넘기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중국.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확산은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 때문이라고 국회에서 여러 번 강조하던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밖에 할 수 없군요. 중국에서 한국의 장관도 한국이 문제였음을 인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실 부족으로 정작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가 입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서울대병원이 증상이 약하거나 혹은 없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밖 격리시설을 오는 4일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주요 국립대 병원들도 힘을 모으기로 했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대병원 조비룡 공공진료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4일부터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경증 혹은 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밖에 격리시설을 운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불안이 좀 높은 환자들한테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격리시설 이렇게 운영을 결정하게 되신 배경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벌써 이제 저희들 확진자가 이제 4,000명이 넘어서기 시작했고, 이제 입원 대기 환자들도 발생을 하고, 네. 여기 이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사망자도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데 비해서, 이분들을 치료할 이제 전문적인 특히 음압 격리 병상이 이제 부족하죠. 현재 이제 음압 병상 수만 가지고는 이분들을 대체할 수가 없는데, 네. 다행인 거는, 이 환자들이 지금, 한 80%는 중증이 아니라 경증 환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증 환자들도, 경증 환자 한 80%가 되는 경증 환자들도 그냥 집에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2차 감염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격리시설 운영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자들이 확진을 받은 분들이 한 80%는 경증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집에서도 가족들이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이런 분들은 격리시설 안에서 치료를 받고 혹은 상태를 좀 보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이 격리시설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할 서울대병원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는 우리 서울대병원의 중앙센터와
문경연수원에 파견가 있는 의료센터 양쪽에서 같이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상태가 악화가 예정되지 않는 경증 환자를 저희들이 최대한 선별을 할 예정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각 음압이나 격리병동에서 안정적이어서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주로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뭐 격리시설이니까 뭐 의료적으로도 체크를 해주시겠지만은 식사라든지 생활용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합의가 좀 되셨는지 지자체하고도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한 며칠 동안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행히 복지부나 행안부,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도 그렇고 소방청, 뭐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때까지 저희들은 주로 아픈 분들을 입원시켜서 진료를 해왔기 때문에 아픈 분들에 대한 진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데 여기 격리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부분이 멀쩡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24시간 한 2주 이상 어떻게 보면 격리시켜서 지내게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이디어 외에도 이제 다양한 도움이나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적극적인 도움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대병원 말고도 또 다른 국립대병원 참여 문의 혹시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10개 국립대 병원에서는 이제 각 지역별로 이런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이 사립병원에서도 같이 참여할, 특히 연수원을 가진 병원들은 같이 참여할 준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지침을 중앙본부와 이미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만 해도 한 7번 정도 저희들이 새로 개선이 됐거든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시설 부족하다, 뭐 병상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좀 해결이 될까요? 뭐 당연히 이게 이제 사실은 이 환자들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긴 한데 결국은 만약에 너무 많아지게 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또는 최악의 상황이 가게 되면은 뭐 예전에 저희들 지진 나고 이랬을 때처럼 체육관, 실내 체육관이나 학교에서 환자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좀 최근에 중국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뭐 사회적인 차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응해 주셔서 1, 2주 이내로 이런 증가세가 만약에 수그러든다라고 하면 이런 뭐 생활치료센터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 중에 약간 아픈 사람들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왔는데 이렇게 딱 보기에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 분들을 관리를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확진자들이기 때문에 또 확진을 받고 경증이었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의료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의료진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요 정도 추세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행히도 국민들도 우려를 해서 중하지 않은 질병일 경우에는 병원을 찾는 걸 지금 삼가하고 있고 저희들도 환자분들을 잘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한 달 정도간은 저희들 현재에서 급하지 않은 질병들의 관리를 최소화하고 급한 질병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한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생활치료센터가 잘 운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매니지가 될 텐데 그 이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아마 다른 관리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가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확진자들의 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증도를 4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 중증 분류를 하겠다라는 건 꽤나 된 이야기인데 현재 네. 누가 중증도로 가는지를 살펴보면 이걸 빨리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제 호흡수나 숨찬 정도, 그러니까 호흡 정상하고 발열, 그다음에 저희들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에 손상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 3가지가 가장 큰 골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물론 산소 포화도도 같이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4단계로 분류를 할 예정이고요. 네. 이 중에서 경증 환자들 한 80%가 되는 경증 환자들이 주로 병원이 아닌 네네. 생활치료센터에서 먼저 관리가 되는 이런 제도가 기존과는 달라지는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입원했다가도 네. 과거에는 완전히 좋아지고 나서 PCR 검사라는 게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2번 이상 음성으로 나와야만 퇴원의 기준이 됐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빨라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 더 빨리 퇴원을 생활 치료센터로 보내고 중증인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체계로 바꾸는 것이 현재의 변화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확진자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의료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많이 모자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구 측에서. 그런데 지금 뭐 자원봉사하러 가는 분들도 많긴 한데 사실 이렇게 자원봉사에만 기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 자원봉사자만으로 현재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네. 다행히도 저희들이 이제 환자들의 분류 체계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들이 새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 의료진의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환자분들 중에 실제 응급하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의료진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배치하는 이런 방안들이 현재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점인데 많이들 힘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지자체들이 관심이 높더라고요. 전문의로서 보셨을 때 이 방법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마 뭐 과거처럼 환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이겠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접촉도 작아지고 저희들이 이 활용하는 의료 자원도 굉장히 작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빨리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는 아마 지속적으로 많아질 걸로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저희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이제 워크스루 검사라고 해서 실제로 이와 비슷하게 야외에서 밀폐된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훨씬 빨리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별 진료를 가능한 한 안전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조비룡 공공진료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의료진들이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인력난 속에서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간호사분들 휴일도 반납한 채 평소보다 훨씬 강도 높은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최연수 간호 부원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 의사들만큼이나 간호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 혹은 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도 지금 간호사 선생님들이 좀 부족해요. 네. 저희들 환자가 한 22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예, 간호사 선생님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분들은 전부 몇 분 계신가요, 지금? 환자분 220명이라셨는데. 현재 오늘은요. 네. 이게 일별로 좀 다르긴 하는데요. 네네. 지금은 한 110명, 오늘은 1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숫자가 적어 보이는데요. 이제 근무가 좀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기사 보니까는 쪽잠을 자고 정말 잠자는 시간도 얼마 없고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봤어요. 얼마나 힘드신가요? 저희들 네. 인력이 적을 때는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뭐 10시간씩 근무도 하고요. 네네. 보호구를 착용하고 들어가는데 네. 8시간만 근무해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제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10시간 더 이상? 네네. 아이고, 그러시군요. 저희들 이거는 이제 상황이 이제 급할 때 이제 환자 상태가 막 이렇게 안 좋아지고 할 때는 이렇게 근무를 하고 가능한 한 저희들 8시간 근무를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이 보호장비 착용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거 입고 이렇게 움직이고 일하시는 것도 아주 어렵고. 네네. 네. 정말 불편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예. 전신 방호복이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땀이 굉장히 많이 나요. 조금만 움직여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탈수가 많이 돼요. 2시간 그렇군요. 동안 먹지를 못하고 이제 물도 못 마시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수가 되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또 힘들어하시고 지금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 보호 장비는 제대로 지급은 되고 있나요? 모자른다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저희들은 보호 장비는 지금은 네.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다행입니다. 자, 지금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간호사분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병원에서 일한다는 말도 잘 밖에서 못 하고 가족들하고도 사실 편하게 있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지금 간호사 선생님들이 네. 집에는 알리지 않고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집에서 여기 근무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아기가 어리거나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또 여기서 숙식을 하세요. 집에 가기가 감염 혹시나 또 어르신들 감염 문제도 또 염려가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뭐 자원하시는 분들은 좀 있으신가요? 지난주 대구 간호사회 그리고 포항 간호사회에서 좀 공개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도와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조금 자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고 있어요. 네. 네. 좀 다행이네요. 우리 방송 통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양한 물품과 음식물들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이게 또 응원도 되고 격려가 돼서 저희들 또 국민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생각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환자의 또 진료에 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드리죠, 저희들이.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그냥 응원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연수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님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를 탄 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방식 선별진료소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검사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26일부터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의 강영호 보건행정과장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덕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네,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거 사진 보았을 때 우와,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도입을 하게 되신 건가요? 2월 초에 코로나19 그 유기된 경보가 우리 고양시에서 심각 단계로 지금 격상됐을 때 네. 환자 선별을 위한 그 선별 진료소 확대에 대한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문가 회의와 내부 의원들이 모아서 신속한 진단을 위한 안심과 선별 진료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몇 분이나 이용하셨나요, 여태까지? 5일 동안 지금 1,054명이 지금 이용하였고 그 검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13명에 대해서 검체를 지금 채취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가면은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저희가 보통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 거는 한 10분도 안 걸린다 그러는데 10분이 네. 안 걸린다는 것은 지금 검사 없이 이렇게 기과할 경우이고요. 아, 평균 한 12분에서 13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네. 대기 차량이 많은 경우는 좀 더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상당히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절차로 검사가 진행되나요? 그러면 차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차례가 되면 가서 검사 받고 그렇게 떠나는 건가요? 패스트 푸드의 드라이브 그 수루처럼 그 네네. 차를 탄 채로 그 문진과 체온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그 현재 건강 상태를 지금 파악을 하게 되고 그 검사가 필요 없는 분들은 개인 수칙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가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의료진 부스를 이동해서 검사 체질을 받은 후에 기가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선별 진료소 안에서도 검사가 필요하신 분과 필요하지 않은 분 이렇게 나누는군요. 거기 네, 간다고 다 그렇게 검사를 받는 생각하시면 거예요.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간편하게 차에서 내리지 않고 빨리 받을 수 있어서 네. 안심이 되고 편리하다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이제 비대면인 거잖아요.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체 피로가 아, 그건 좀 높지만은 그렇겠네요. 네. 예. 대면 거리와 그 각도면에서는 좀 더 안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일반 진료소, 그러니까 일반 선별 진료소하고 비슷한 그런 절차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네. 안심카는 평일에 지금 평일 주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사전 예약 없이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예약이 필요가 없네요. 네네. 아, 그냥 내가 좀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뭐 예약 필요 없이 뭐 자동차 몰고 가서 예. 평일 10시부터 5시까지. 5시까지. 그렇군요. 근데 이게 3월 11일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현재 환자 네. 증감 추이를 보고 지금 판단할 계획입니다. 아, 근데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연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보면서 왜냐면은 네.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많이 지금 저희를 벤치마킹 하면서 지금 설치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사 금액이 얼마인가요? 검사 금액은 무료입니다. 확진을 받을 때는 무료인데 만약에 확진이 안 나와도 무료인가요? 예, 지금 여기 안심카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네.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뛰어난 아이디어다. 제가 용어를 약간 그 구어체에서 쓰는 용어를 쓰려다가 방송이라서 그 말을 못 쓰고 야, 이 아이디어 정말 좋다, 이 아이디어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영호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랄하게 인사할 때가 아닌데 사실은 지금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혹은 제한, 검역을 강화한 곳 벌써
80곳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 오늘 오전 9시 10분 현재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지역이 지금 80곳으로 이제 정정이 됐는데요. 네. 지금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이 36곳입니다. 터키, 라오스, 앙골라가 추가가 됐는데요. 터키가 1일부터 체류 허가 없이 한국 등을 방문한 후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고요. 네. 라오스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과 중국 등을 방문한 후에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 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3번에 걸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앙골라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등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3일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이 중국을 포함해서 44곳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한국, 중국 등을 방문한 후에 입국한 외국인 무증상자를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고 온두라스도 비슷한 지금 조치를 취했고요. 중국은 저장성, 충칭시, 베이징시에서도 격리 조치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총 26개의 성시 중에서 절반을 넘은 14개가 강화된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네. 기자회견을 한다. 네, 네.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네. 새벽 3시 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졸린 눈을 부비고서는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국 금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네, 다들 사실은 긴장을 했었어요. 네, 긴장하고 봤었는데 입국 금지는 아닌데 네. 이제 한국의 특정 지역에 여행 금지를 권고한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코로나19 확산 관련해서 고위험 국가 혹은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 검사를 하겠다. 네. 철저히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경보를 대구 등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이제 여행 금지로 격상을 하면서 의료 네. 검사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이탈리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행자들을 상대로 발열 검사 아니면 건강 상태 문진 같은 의료 관련 심사가 좀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국 제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코로나19 증상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어제 밝혔는데 이제 그분들이 미국에 도착을 해도 한 번 더 검사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또 하나 늘었습니다. 광둥성. 네.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 탑승객들에 대해서 14일 동안 강제 격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광저우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에서 광저우와 선전공항 및 항만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서 국적을 불문하고 14일간 격리 조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해서 광둥성에 도착하면 지정된 장소로 이동을 해서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음성이 확인이 되더라도 지정된 호텔에서 14일 동안 격리가 되게 음성이라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목할 점이 지금까지는 중국에 도착하는 승객에 대해서 2주 동안 강제 격리를 할 때 그 비용을 중국 정부가 부담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 광저우에 가시면 이제부터는 승객이 자비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진짜요? 네, 개인 부담이 한 60만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주 광저우 우리 총영사관 측이 강력하게 항의를 그건 좀 하고 너무했다. 그렇죠.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실현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광둥성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 시기를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방문을 할 경우에는 격리에 대비해서 개인 물품을 지참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하노이 네. 또 지금 다른 곳으로 회항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한국발 여객기의 경우에 하노이에 워낙 우리가 내렸었는데 거기에서 차량으로 3시간 거리인 번돈 공항으로 지금 착륙하도록 하고 있고요. 남부 호치민 공항 대신에 차량으로 4시간 거리인 건떠 공항에 착륙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당국이 어제 이후 한국에서 출발해서 그 번돈 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민들은 다 공항 인근 숙소에서 14일간 격리하기로 했고요. 네. 어제 건떠 공항으로 입국한 한국인 45명에 대해서도 귀국 아니면 14일 시설 격리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대다수가 현지 교민들이셨기 때문에 다 2주 시설 격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라든지 호치민 공항이 네. 아니라 다른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쪽으로 공항으로 네. 돌려갖고. 따로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터키가 혈맹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터키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 터키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 국민을 수송하기 위해서 항공기가 곧 뜰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네, 1일부터 한국발 여객기 입국을 터키 정부가 중단했어요. 그래서 네네. 아시아나 항공이 이르면 3일 터키 현지에서 발이 묶여 있는 우리 국민 수송을 위해서 항공기를 띄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한국과 터키, 이스탄불 간을 운행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터키항공 세 곳인데요. 터키 정부가 1일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라크를 오가는 여객기 운항을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국민 231명이 현지에서 발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내일 이스탄불 현지로 한 300석이 되는 기종을 네네. 투입해서 수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승객을 데려와야 되니까 승객을 태우지 않고 빈 비행기로 이륙을 해서 이스탄불에서 우리 국민을 태워온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터키 현지에 항공기를 보내진 않고요. 자사 항공기를 예약했던 승객들을 터키와 연결된 주변의 유럽 도시로 안내해서 입국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항공은 자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한국과의 운항을 취소했기 때문에 지금 정규편 운항도 다 결항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로 번지고 있거든요. 네. 뭐 이 네. 정도 되면은 사실상 대유행, 팬데믹이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지만 인구가 무지하게 많은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최대 이슬람 국가라고 이슬람 국가, 하잖아요. 최대 이슬람 네, 국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구 규모가 세계 4위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동안 확진자가 0이라고 해서 과연 0명일까 그럴까? 다들 좀 의혹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서자바 드폭에 사는 64세 여성과 31세 딸이 지금 종합병원에 격리돼 있던 도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둘 다 방문을 했다가 말레이시아에 돌아간 뒤에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일본인과 접촉을 해서 지금 걸린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일하는 41세 일본 국적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해당 여성이 1월에는 일본, 2월 초에 인도네시아에 다녀왔는데 그때 지금 이번에 확진된 인도네시아인들과 좀 친한 사이여서 함께 어울렸던 것으로 네, 지금 보건당국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억 7천만 명의 인구고요. 17,000여 개의 섬의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명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국내에서는 검진 능력이 떨어져서 모르는 게 아니냐. 약간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확진이 판정이 되면서 여기에서도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참 전 세계적으로 난리도 아니네요. 네. 이게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볼에다가 네. 키스하는 인사법이 있잖아요. 비주라고 하죠. 네, 근데 네. 이제는 이제 그것도 하지 마라. 네. 아무래도 감염될 위험이 아주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거죠. 그거는. 비말 감염이니까 그러니까요. 코로나19는요. 그래서 네. 예전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을 때도 그걸 하지 말라는 권고령을 내린 적도 있고요. 맞아요. 프랑스 보건장관이 비주도 하지 말고 손 악수도 좀 하지 네네.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이 인사를 하지 않는 프랑스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인들은 2번을 하거든요. 양쪽 볼에 한 네네. 번씩.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 세 3번을 한답니다. 해야죠. 네. 그래서 스위스에서도 그러면 더 좀 확산될 한번더 하는 우려가 거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이 높아지니까 지금 네네. 스위스 보건부에서도 이 인사를 하지 말라 이런 권고를 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일이 연기될 거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림픽 이후로 그렇습니다. 아마도 네. 그럴 것 같아요. 4월로 추진이 돼 있었잖아요. 누가 그래서 봐도 무리죠 지금. 네, 계속 방일은 그래도 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나왔는데 교도통신이 이제 국빈 방일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억제하는 대책을 더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이쪽으로 지금 무게가 기울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연기되면 뭐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끝나는 가을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보수층을 중심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일에 대한 반대론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런 국내 사정을 중국 측에도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양국 정부가 아마도 이번 주 중에 연기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교도통신이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조직인 탈레반 이게 굉장히 큰 뉴스긴 했는데 네네.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가려졌죠. 붙였어요. 네. 가려지고 지금 평화 합의를 타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에 미국과 탈레반 양측이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서 평화 합의서에 서명을 했어요. 이게 몇 년 만이에요? 18년 만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됐군요. 오래됐죠. 이게 도하 합의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네. 탈레반은 앞으로 아프간에서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무장 조직
조직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활동 무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 대가로 아프간에 파병 중인 미군,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국제 동맹군을 14개월 안에 다 철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행의 1단계로 미군이 현재 12,000여 명인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이날부터 135일 이내에 8,600명까지 줄이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군사력으로 아프간을 위협하거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요. 8월 27일까지 탈레반 지도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신뢰를 확인하는 절차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제 동맹군과 아프간 정부군에 수감된 탈레반 대원 5,000명 그리고 탈레반의 포로로 잡힌 아프간군 1,000명을 교환한다. 이런 얘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뭘 받은 거냐. 네. 미국이 다 내준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철군을 하고 네. 군대를 빼와서 그동안 너무 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들을 못했을 텐데. 모두. 미국의 최장기 전쟁이 됐죠. 그러니까요. 네네.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그렇습니다. 됐는데 뭐 선거도 있고 지금 그래서 이 자기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our s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네네. 아들들을 지금 네. 뭐 데려온다. 고국으로 데리고 온다.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레토릭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미국 측에서는 그렇다면 얻은 게 뭐냐라는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철군이라든가 지도부에 대한 제재 해제 약속을 관철시켰는데 네. 지금 과거의 무력 공격에 대한 반성이나 유감이 없어요. 그리고 무장단체 알카에다를 테러리스트다라고 규정하는 것조차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둔 대통령이라 지금 이런 게 아니냐.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합의일 뿐이지 진정한 아프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합의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평화협상 논의 과정에서 아프간 정부가 배제됐거든요. 지금 미국과 탈레반의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 네네. 이게 미국과 탈레반의 협상이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아니거든요. 탈레반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과 탈레반이 서로 포로를 교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프간 가니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들은 바도 없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반응인 거죠. 그래서 지금 탈레반의 꼼수가 아니냐라면서 합의의 의미를 일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군이 그럼 철수해 버린 다음에 탈레반이 돌변을 한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이런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조약이나 협약도 아니기 아닙니다. 때문에 네, 강제성이라는 네.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조약이나 협약이 되려면 의회를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이란 핵합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졌던 네. 것처럼 네. 일방적으로 이것도 파기가 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또 탈레반이 정부도 아니고요. 네, 물론 뭐 국토의 반 이상을 장악해서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는 굉장한 단체이긴 하지만 그래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탈레반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나토도 상황이 악화하면 병력을 다시 늘릴 수 있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굉장히 많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늘 하는 얘기긴 하지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뉴스가 SNS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가 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불안이 영혼을 잠식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다들 뭐 주변을 보면은 모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마스크로 가리고 있음에도 이렇게 딱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또 무슨 뭐 누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자괴감도 느끼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참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처장님은? 주변에 뭐 어떤 반응이세요? 저는 어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네. 우리 집은 너무 둔감하다.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어디에서 모임이 있다 그러면 엄마들이 다 못 나가게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둔감한 것 같다. 이것도 우리 딸 말은 이것도 정상은 아니다라고 저보고 그러던데 네. 사실 저는 마스크도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정작 마스크를 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언론에서 굳이 방송을 하면서 또는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끼고 발언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뭐 이렇게 필요한 자리에서 마스크를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방송을 하면서 일부러 보란 듯이 이렇게 마스크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불안만 더 키우는 건 아닌가 미디어가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새 안 하면은 또 안 하고 나면은 민폐잖아요. 그렇죠. 어디 나갈 때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나갈 때는 보시니까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밖에 요즘은. 나갈 때는 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네네. 불편한데 까먹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아이를 둔 엄마들의 걱정이 사실 제일 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실 32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어디 굉장히 급속도로 확 늘어나면서 확진자들이 그 이후에는 누가 이제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은 막 공개된 정보도 충분히 많은데도 그 이상의 정보를 막 구하려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걱정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이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좋지만은 지나친 걱정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것 자체가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uncertainty, 그러니까 불명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잘 모르는 거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그거의 반대말이 certainty가 아니라 information이다. 네, 정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예. 아이를 둔 엄마들은 뭐 하나라도 더 알고 있어야지만 네, 안심이 되니까 아마 네. 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는데 이것도 약간 좀 패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기가 예. 지나가면서 네. 초기랑 뭐 또 중기 그리고 최근 조금씩 나오는 가짜 뉴스의 어떤 종류라든 성격이 네.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경제적인 목적을 있어서 이제 퍼뜨리는, 그러니까 어뷰징을 노리는 그런 이제 가짜 기사들 뉴스들이 같은 경우. 있었고요. 사실 유튜브에도 그런 이제 조회수를 노리고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보겠다 하는 가짜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의 가짜 뉴스가 있는데 이 정치적 목적의 가짜 뉴스들은 대부분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도 그렇고 앞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 추세가,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볼까? 그렇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초기에는 예를 들면 코로나 예방법에 관련된 가짜 뉴스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생강차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연출된 가짜 뉴스들이 또 막 이렇게 이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가짜로 뭐 쓰러지는 그런 그 영상을 찍어서 내가 환자다 하면서 쓰러진다거나. 왜 해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29일에 유튜브에서 동대구역에서 벌인 자작극 영상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건대입구역에서 쓰러진 환자 네. 자작극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피 묻은 마스크 괴담 이렇게 사실상 이것은 이제 완전히 내가 조회수를 높이고자 만들어내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천지 관련된 가짜 뉴스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의 어떤 분이 그 SNS에 단체 채팅방에 한 장의 사진을 봤는데요. 이 사진에는 코로나19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그거는 그 동장님이 실제로 마스크를 나눠주는 모습이었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그 동네 정보. 동장님이? 예. 진짜 마스크를 나눠주러 다니신 거였대요. 그러니까 대구의 한 통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허위 조작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계속 유행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조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또 중국 동포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은 사실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통장님은 너무나 억울하겠는데요. 네. 갑자기 좋은 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뒤통수를 그런데 맞은. 이용된 거죠, 그죠? 네, 그러네요. 지금 동선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제 동선이 이렇게 뭐 어디에 공개가 된다, 뭐 구청을 가보세요, 뭐 홈페이지를 가보세요 나오잖아요. 네네. 저도 매일 이렇게 재난 문자 이렇게 봤는데, 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지나친 사생활을 네. 뭐 다 침해다, 네. 너무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서 누가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은 또 이제 보고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그렇죠. 심판한 심정이거든요. 네네.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고 실제로 그런 문자를 받고 나면은 그게 막 날짜가 지난 지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곳에 막 안 가게 되는 본능적으로 막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문자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 문자에 이미 그곳에 가면 뭐라 그러죠? 다 했다. 조치를 다 취했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미 끝났어요. 방역이 완료됐다라고 네.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곳에서는 일부러 어떤 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일부러 그 지역의 그 피해를 우려해서 구체적인 어떤 장소의 명은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위험하다면 당연히 또는 이곳을 다녀가신 분은 자가격리를 하십시오라는 걸 분명히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대중시설이어서 그곳에 반드시 그 주침이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판단했다면은 그 문자를 받았을 땐 당연히 그런 행동을 취하셔야겠지만은 네. 너무나 막 오버해서 내가 정보를 막 알아내가지고 정부가 공개하지도 않은 정보를 막 알아내가지고 내가 그것에 안 가야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과하도할 만큼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계속 문자 오고 막 긴급 문자 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내용을 그냥 믿고 본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내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인지됐을 때 하셔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조치를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과 관련된 비판하는 언론은요, 심지어는 보수 언론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방역 당국의 조치가 충분히 지금 되고 있다라고 봐서 그것 가지고 허위 조작 정보에 이렇게 휘말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최근에 이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맘카페에서 예, 그런 정보를 이제 올렸는데 올려서 걱정해서 올리셨는데 그걸 보고 그 지역 상인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시고 뭐 내가 뭐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고까지 하셨대요. 어떤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그 나주의 어떤 곳에서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올린 거예요. 확진자가 나온 어떤 곳을. 그런데 그것은 거기 다 안 가려고 그러죠. 네. 그런데 너무 큰 피해를 보시니까 이미 방역이 다 완료된 곳이었는데도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굉장히 놀랬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확진자도 아니고 그 신천지 모임 장소가 이곳이다라고 하면서 그 건물을 공개해 버린 거예요. 저희 동네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 다 공개돼요.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결정 사항을 억지로 알려고 하실 필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좀 휘말리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확진자의 이제 동선이 막 나타났는데 그거를 또 열심히 또 보는 분들이 있는지 이거랑 조합을 해봤더니 뭐 불륜이더라 이런 맞아요. 이러는 그 관계는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약간 혐오를 조장하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감염병 관련된 보도에서도 지나치게 사생활이 노출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야 되지. 뭐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사생활을 그 사람이 뭐 노래방에 갖고 뭘 했고 뭐 업소를 갖고 이래가지고 불륜남 그다음에 뭐 노래방 도우미 업소녀 지금 별별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뭐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로 사람들이 이제 소비한 댓글이나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멋대로 추측하는 이런 행동들도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군요. 시민이 약간 시민 의식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SNS나 유튜브가 상당히 이걸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게 뭐 사실상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 이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허위 조작 정보가 대부분 경제적인 이익을 이제 노리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문제는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책임감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무분별하게 가져다가 언론에서 그냥 다시 확대 재생산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기성 언론이 더 문제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근에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잠깐 모아보니까 기성 언론의 오보
뭐 문제로 지적되는 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던데요. 일단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오늘 3월 그러니까 오늘자 12면에 조선족이 국내 여론 조작 이렇게 물음표예요. 온라인서 차이나 게이트 시끌이라는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보도가 극우 성향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최근에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라는 글이 게시된 적이 있고요. 이 글쓴이는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서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가 네. 굉장히 그럴싸하게 해서 차이나 게이트라고 해서 막 하고 이렇게 길게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거의 맨 마지막에 끝부분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 전문가의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은 글의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냥 소문에 퍼나르는 수준의 이런 소리 있다 저런 소리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청와대에서도 이 차이나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이건 너무나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청원 참여자 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중국은 정말 너무너무 적다. 퍼센트가 국내가 96.9%고 중국은 0.06%에 불과하다 등의 말들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오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것들 중에서 이제 확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베트남에 우리 그 국민들이 베트남에서 최근에 이제 그 격리 조치가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베트남으로부터의 푸대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래서 베트남 그 네티즌들이 굉장히 댓글 많이 달았었죠.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확인이 필요한 보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런 식의 오보들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서 저는 정말 걱정이 돼요. 최근에 한국일보 보도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 공안 당국이 최근 우리 교민 집 문 앞에 딱지를 붙여놓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면서 사진까지 증거로 제시를 했어요. 여기는 한국인 집 따옴표 치고 문 앞에 차별 딱지 붙이는 중국 공안 이런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딱지라는 것이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딱지에 들어있는 내용은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동네에 돌아온 시간으로부터 14일간 격리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되면 체온이 정상이고 기타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를 끝냅니다. 협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고요. 그 어디에도 한국인 집이나 한국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집에 돌아온 분께 이 딱지를 그러니까 멀리 갔다 온 사람들에게 이걸 붙여놓은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제대로 읽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는 한국인 집? 이렇게 붙어 있다. 중국 공안이 문 앞에 한국인이라고 딱지를 붙인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별 붙인 거 그런 식으로 연상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확 커지게. 근데 뭐 뭐든지 베트남이고 중국이고 잘못하면 지적해야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확인하지 않은 보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뭐 우리 김원경 차장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민원련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